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보다 이혼한 후에 황홀감을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 느낌을 제 남편의 사장 취임식 날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이혼하면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사연글을 보내게 됐으니 제 이야기를 부디 끝까지 들어주세요. 남편이랑 제 나이는 40대 후반이고 동갑입니다. 전 전업주부 일을 하고 있고 남편은 회사 다니는 직장인이에요. 울 남편은 매우 건실하고 성실한 사람이죠. 한 회사에 뼈를 묻고 열정적으로 일을 한 덕분에 평사원으로 시작해서 차근차근 승진을 하고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런 남편을 내조하면서 아이들을 잘 키우고 있었어요. 근데 남편이 임직원이 된 뒤로 사람이 변한 것 같았죠. 평소처럼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남편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를 받아보니까 어머님이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아서 급하게 병원으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화를 받고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는데요. 불안한 마음으로 병원 로비로 들어서자마자 접수처로 가서 어머님 이름을 댔죠. 어머님이 계시는 병실로 가보니까 남편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그 옆에 시어머니께서 병실 침대에 누워 계시길래 제가 다급하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의사가 그러는데 노환으로 쓰러진 거라고 하더라. 이렇게 쓰러지는 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이 노친네 그냥 요양병원에 입원시킬 거야. 남편이 이렇게 아주 대놓고 막말을 내뱉고 있더라고요. 어머님이 아무리 링거를 맞은 채로 잠들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이런 식으로 말해버리고 말았는데요. 어머님을 지금 요양병원에 보내겠다고? 하지만 당신이 저번에 모시기 힘들 것 같다고 말해서 어머님이 집에서 혼자 지내겠다고 했잖아. 내가 모신다고 해도 당신이 반대해놓고 이번엔 아예 요양병원에 보내버린다고 하는 거야? 제가 정색을 하면서 말했는데도 남편 반응은 한결같더라고요. 찔리는 구석이 없는지 남편이 아주 단호하게 이리 말하는 거 있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최선이니까 당신도 좀 생각을 하고 말해. 우리가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것도 아닌데 어떻게 엄마까지 돌볼 수 있겠어? 누가 보면 시어머니가 아니라 친정엄마 이야기를 하는 줄 알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낳아주고 길러주신 분인데 남편이 너무 냉정하게 나오길래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요양병원에 들어가는 게 싫다고 하셨어. 집에서 지내고 싶다고 했잖아. 당신이 아무리 신경이 쓰여도 그렇지. 어머님 뜻을 존중해야지. 시설에 무작정 맡겨버린다고 하면 어떡해. 내가 모신다니까 왜 그래? 남편이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남편이 갑자기 왜 이러나 싶었죠. 그동안 시어머니께서 항상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고 그 사랑을 되돌려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봤을 땐 요양병원까지 갈 정도는 아니라고 말하면서 말렸지만 남편이 화내면서 이러는 거예요. 노인네 돌보는 게 쉬운 일인 줄 알아? 나까지 피곤해질 것 같으니까 반대하는 거 아니야. 거기다 우리가 애가 없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애를 돌봐야 하는데 엄마까지 돌볼 시간이 있을 것 같아? 너 보고 병시중 들라고 안 하는 걸 고맙게 여겨야지. 집안일이나 하는 사람이 내 말에 토달지 마. 남편이 독단적인 모습을 보여서 깜짝 놀랐어요. 생전 안 그러던 사람이 왜 이러나 싶었거든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어머님이랑 무슨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을 붙들고 다급하게 이리 물었죠. 여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래? 당신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진짜로 이렇게 요양병원에 맡기겠다고? 다시 생각해보고 결정하자. 당신이 나중에 후회할지도 몰라. 이런 식으로 말렸지만 자식이 자기 부모를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어쩌겠어요. 그렇게 어머님이 요양병원에 들어간 뒤 남편이 시모가 살던 집을 멋대로 처분했어요. 남편이 저랑 상의도 안 해서 전 이 당시에 남편이 시댁을 처분한지도 모르고 있었죠. 그리고 한참 뒤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됐는데 남편이 한 짓을 알고 그야말로 경악을 했어요. 아무튼 그 후로 남편이 어머님을 보러 요양병원에 가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한테 자꾸 전화가 오더라고요. 어느 날은 어머님이 전화를 하셔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며느라, 우리 아들이 한순간에 등을 돌리고 불효를 해버리니까 복장 터지겠다. 우리 아들이 갑자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어머님이 전화하셔서 매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화할 때마다 너무 슬퍼하시니까 엄청 달래드렸었죠. 그동안 어머님이 저한테 잘해주시기도 했고 돌아가신 우리 엄마 생각나서 제가 꾸준히 병문안을 갔는데요. 제가 병문안에 갈 때마다 어머님이 절 너무 반겨주시고 고마워하시는 거예요. 전 그런 어머님이 너무 안쓰러워 보여서 이렇게 말씀드리곤 했죠. 어머님, 요양병원에서 지내기 너무 힘들죠. 제가 더 자주 와야 할 것 같은데 저도 집안일 하랴 애들 돌보랴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어머님만 보면 친정엄마 생각이 난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제 손을 꼭 잡은 채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그렇게 속상해하지 말아라. 너라도 매주 와주니 정말 고맙다. 나 보러 오려고 무리하지 말고 부담 갖지 마. 너무 자주 오려고 하지 말아라. 너도 네 삶이 있으니까. 아들놈은 모르겠고 며느리랑 손주를 생각해서라도 내가 민폐 끼치면 안 되지. 어머님이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어머님이 저만 기다리는 것 같은데 자주 안 가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꾸준히 어머님을 보러 다니고 있을 때였어요. 그날도 퇴근한 남편을 붙들고 이런 식으로 막 설득을 했죠. 여보, 어머님이 요양병원에서 지내는 걸 힘들어하셔. 갈 때마다 살이 빠져 있어서 걱정이야. 적응을 못 하시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모시고 살자. 당신 아직도 생각 안 바뀌었어? 어머님 돌아가실 때까지 요양병원에 두려고? 그런데 남편이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옷을 갈아입고 화장실에 들어가 손을 씻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제가 차려놓은 밥까지 먹으려고 해서 제가 뭐라 했더니 남편이 이러더라고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회사 임원들 가족 모임 갈 준비나 해. 당신도 거기 가야 하니까 쪽팔리게 하지 말고 도착하면 입 다물고 있어. 제가 거기서 순순히 입 다물고 있었겠어요? 어머님 걱정 안 되냐고 지금 회사 임원들 가족 모임이 중요하냐고 따지니까 남편이 이러는 거예요. 이제 사장직에 오를 거라는 말이 회사에서 나오고 있지만 아직 자리도 못 잡고 있고 외벌이로 무슨 노인네까지 모시고 살아. 제발 현실 파악 좀 해. 우리 엄마 걱정할 시간에 가족 모임에 뭐 입고 가고 가방은 뭘 들고 가야 품이 있어 보일지 생각해봐. 남편이 하는 말이 기분 나빴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남편이 사장직에 오를 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능력을 인정받고 있고 돈도 꽤 벌어오고 있어서 요즘 물가로 아들 둘 키우는 것도 빡센데 솔직히 이런 상황에서 누굴 모시자고 하는 것도 웃겼죠. 그 와중에 남편이 나중에 다 여유 생기면 알아서 하겠다고 궁시렁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나중에 알아서 하겠거니 했어요. 그렇게 남편이랑 같이 회사 임원들 가족 모임에 가게 됐거든요. 제가 가서 뭔 말을 하겠어요. 그냥 맛있는 거 적당히 먹고 오려고 했는데 대표 사모님이 먼저 이런 식으로 말을 걸어주시대요. 어머, 안녕하세요. 우리 그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남편분이 너무 능력이 있어서 사장직을 단다고 하신다면서요? 대표 사모님이 먼저 칭찬을 해주시길래 이게 다 대표님 덕분이라고 했죠. 그 뒤로 아내들끼리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남편 얘기, 애들 얘기만 했죠 뭐. 남편은 됐고 애들 얘기하는데 사모님이 굉장히 씁쓸해 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그러냐고 하니까 사모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사모님 애들은 건강하게 잘 살아있어서 다행이에요. 저희 딸은 스스로 생을 마감해서 보고 싶어도 못 보게 됐거든요. 이 말을 들은 순간 헉 했지 뭐예요. 제가 말실수를 해서 남편 점수 깎였으면 어떡하지 싶었죠. 하필이면 남편이 그 말을 또 들었나 봐요. 제가 슬쩍 남편 눈치를 살피니까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남편이 그때 사모님이랑 눈이 마주치니까 곧바로 표정 관리를 하면서 대표 사모님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화제를 바꾸긴 했거든요. 남편이 열심히 떠든 덕분에 그날 자리가 화기애애하게 끝나긴 했어요. 남편이 이대로 끝내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집에 와서 이런 식으로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당신 사모님한테 무슨 말을 했길래 따님 이야기를 하게 만들어.
내가 입 다물고 있으라 하지 않았어?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실수를 하면 어떡해? 남편이 씩씩대면서 대표님한테 찍혔으면 두고 보재요. 제가 잘한 건 없지만 남편이 너무 심한 말을 해대서 제가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해버리고 말았죠. 말 실수한 거 미안하지만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사람이 변했어? 예전에는 그렇게 다정하더니 요즘은 픽하면 성질 부리잖아. 어디 한번 해보자는 거야? 제가 이런 식으로 뭐라 하니까 남편 얼굴이 시뻘개지는 거예요. 한참 동안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쏟아내더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휙 가버리더라고요. 말이 안 통하는 옆에내네. 당신이랑 대화할 생각 없으니까 말 걸지 마. 차라리 당신 아프다고 할 걸 그랬어. 아휴, 인생에 도움이 안 돼. 남편이 이러는데 정말 열받아서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그렇게 남편이랑 한 집에 살면서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요. 냉전인 상태 그대로 아침을 차려줬죠. 그때 남편이 이런 식으로 뻘소리를 짓거리는 거예요. 내가 곧 사장 될 사람인데 아침상이 이게 뭐냐? 당신 나한테 잘해야 돼. 이따가 사장 되면 당신한테 돌아갈 걸 생각해야지. 밥상을 이렇게 차려놔? 남편이 이러길래 어리둥절했죠. 사장 될 거라는 말은 몇 번 들었어도 이렇게 갑자기 사장직에 오르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이리 물었는데요. 사장이 된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사장이 무슨 학교 반장도 아니고 이렇게 쉽게 된다고? 당신이 사장 된다는 말이 진짜였어? 제가 끝까지 남편이 하는 말을 의심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글쎄 인상을 팍 쓰면서 이리 말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하는 말을 뭐로 들은 거야? 내가 계속 사장으로 취임한다고 했잖아. 나 참 어이가 없어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남편이 사장 된다고 하면 믿어야 하는 거 아니야? 남편이 이렇게까지 말하니까 얼떨떨할 뿐이었죠. 평사원으로 입사한 남편이 사장까지 올라가다니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었어요. 남편이 내가 곧 사장이 될 인재라고 하더라. 노래를 부를 때는 설마 사장이 될까 했거든요. 남편이 그만큼 자기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과시하는 줄 알았어요. 평사원이 승진해서 사장직 다는 건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남편이 회사 내에서 사장직에 오를 거라는 말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그만큼 남편이 능력 있다는 소리구나 했었죠. 그런데 진짜로 남편이 사장직에 오르니까 묘하게 쎄한 느낌이 들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 예상대로 남편이 평범하지 않은 방법으로 사장 자리까지 오른 거였더라고요. 남편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남편이 그렇게 사장직에 올라갔다고 말해주고 출근을 했는데요. 일단 저는 남편을 축하해줄 요량으로 그날 밤 상다리 부러지게 상을 차리고 케이크를 사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잠시 후에 들어오더니 저보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혼하자. 내가 사장까지 됐는데 집에서 살림만 하는 보잘것없는 여자랑 살아야겠어. 애들도 다 컸고 걸리는 것도 없잖아. 재산 분할 잘 해줄 테니까 당장 이혼하자. 남편이 이러길래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리 소리쳤죠. 애들 성인 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래? 아직 들어갈 돈이 얼마나 많은데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이혼 안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남편은 제가 이렇게 나오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더라고요. 오히려 저를 비웃으면서 이런 말을 씹으렸거든요. 애들 성인 됐으니까 이혼하자고 한 거지. 들어갈 돈이고 뭐고 난 당신이랑 같이 살 생각 없다고. 이혼 소송 걸 테니까 알아서 해. 이러고 방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머님한테서 남편의 사장 취임식 날짜와 장소를 알아냈어요. 어머님이 글쎄 남편에게 복수하려고 제 편에 붙어선 거 있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어머님이 남편한테 등을 돌린 거냐고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주세요. 남편의 사장 취임식 당일에 남편을 챙겨주고 저도 준비하려고 했거든요. 남편이 어딜 가려고 그렇게 차려입는 거냐고 하길래 제가 취임식 자리에 간다고 했죠. 그러니까 남편이 절 보고 깔깔 웃는 거예요. 제가 왜 웃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남편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이랬어요. 이혼 준비하려면 바쁠 텐데 따라오게. 나랑 이혼할 건데 뭐하러 취임식 자리에 와. 당신 생각이라는 걸 하고 행동해. 이혼하면 어차피 남이 될 텐데 사장 마누라 짓이 하고 싶냐? 따라오지 말고 이혼 준비나 하셔.
라고 말하면서 저한테 종이 하나를 건네주는 거예요. 보니까 이혼 소장이더라고요. 기어코 이혼을 하자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마음에 걸려서 억지로 맞춰가며 살아봤지만 남편이 결국 이런 선택을 하다니. 이렇게 나오시겠다 싶어서 저도 마음을 먹었죠. 바쁠 것 없다 하고 바로 도장 찍어주니까 남편이 깜짝 놀란 얼굴로 이러는 거예요.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어? 분명 이혼 안 하겠다고 버텼잖아. 이혼 소송도 걸겠다고 난리칠 줄 알았는데 순순히 도장을 찍어주네. 남편이 재수없게 비아냥댔지만 화도 나지 않았어요. 제가 괜히 이혼 도장을 찍어준 게 아니었고 다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이리 이야기해뒀죠. 나도 너 싫어. 애들한테 들어갈 돈이랑 내 생계 때문에 버티려고 했거든? 그런데 네가 재산 분할도 잘해주고 우리 애들 교육비는 제대로 챙겨준다고 하면 나도 이혼 못할 거 없어. 이혼 도장 찍어줬으니까 그건 보장해줘. 남편이 제가 바보 같은 짓을 저지른 줄만 알고 있더라고요. 끝까지 실실 쪼개면서 이런 말에 쫑알대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줄게. 더 질척거릴 줄 알았는데 의외네. 우린 이제 곧 남남이니까 취임식장까지 따라올 필요도 없는 거 알지? 이러고 혼자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렇게 남편이 혼자서 취임식장으로 떠났고 저도 마저 나갈 준비를 했죠. 뒤늦게 취임식장에 도착하니 다행히 취임식이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어요. 제가 취임식장에 들어오니 절 발견한 남편이 아무도 못 듣게 이런 식으로 귓속말을 하더라고요. 이혼하기로 한 마당에 여기를 기어코 찾아왔어? 도대체 여기까지 왜 기어 들어온 거야? 사모님 소리 들을 마지막 기회니 즐겨보러 온 거야? 이런 식으로 또 막말을 해댔어요. 남편 놈이 또 저보고 나가라고 말을 하려다가 타이밍을 놓쳤는데요. 밑에 직원들부터 임원진들까지 저를 보고 오셨냐고 인사하니까 남편도 지체면이 있으니까 성격을 못 드러내고 가만히 있대요. 저를 있는 대로 째려보면서 씩씩대기만 했어요. 그동안 저는 가장 좋은 타이밍에 남편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막말들의 대꾸도 안 하고 꼭 참고 있었죠. 가장 좋을 타이밍이란 바로 회사 대표님의 연설 시간이었어요. 연설 이후 사장 취임이 있을 예정이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마침내 대표님이 단상 위로 올라오고 연설이 끝나자 제가 단상 위로 저벅저벅 올라가 버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와중에 남편 놈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보고 손가락질을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위험 지킨다고 소리도 못 지르는 꼴이 우스워 보였어요. 대표님이 제가 단상 위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셨길래 제가 꾸벅 목례를 했죠. 그리고 마이크를 잡은 뒤에 이렇게 이야기해버렸어요. 우선 대표님께 무례를 저질러서 죄송합니다. 사장 임명하기 전에 꼭 알려드려야 할 게 있어서 이렇게 단상 위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오늘 사장으로 취임할 예정인 유준식의 이야기이며 이 이야기를 들으신 뒤에도 사장으로 취임시키고 싶으시다면 말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대표님이 꼭 들으셔야 하는 이야기라 이렇게 무례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유준식은 이 회사에 입사한 뒤 일본의 주재원으로 갔던 이력이 있을 거예요. 그때 일본에 또 어떤 분이 있었는 줄 아세요? 바로 유학을 가 있던 대표님의 따님분입니다. 남편은 이 사실을 알고 계획적으로 대표님의 따님에게 접근해서 가식적인 사랑을 속삭이며 회사에서 임원 자리까지 올라갈 정보를 캐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임원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는지 싶었을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왜 대표님의 따님이 유학을 가 있었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단상 위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대략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그 당시에 따님과 대표님이 사이가 안 좋았대요. 따님과 대표님 사이가 안 좋아진 이유도 대표직을 노리고 있는 대표의 둘째 아들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첫째 딸을 견제하고 있었대요. 첫째 딸과 둘째 아들 모두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첫째 딸이 훨씬 능력이 뛰어나다고 평가받으니 둘째 아들이 영 신경 쓰였던 거죠. 그래서 대표한테 첫째 딸이 언제든지 아버지 뒤통수를 치고 배신할 타이밍을 보고 있다는 구라를 쳐온 거예요. 성격이 불같았던 대표가 첫째 딸을 불러다가 그게 사실이냐고 하는데 딸이라고 묘하게 차별받던 첫째 딸이 서러웠던 것 같아요. 대표 따님이 대표님께 이런 말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아빠는 제 말은 안 듣고 아들인 동생 말만 믿잖아요.
어차피 제 말 안 믿어줄 거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버지 뒤통수를 치겠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대표 따님이 이렇게 소리를 질렀던 거예요. 대표도 말을 예쁘게 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이런 식으로 욱하고 말았대요.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되지. 왜 말을 그렇게 해? 내가 언제 딸이라고 차별한 적 있냐? 난 너나 내 아들이나 똑같이 키웠다. 단 한 번도 차별한 적 없어. 첫째 딸이 그때 묘하게 차별받아온 것들을 전부 다 말했다고 하는데요. 대표가 첫째 딸이 하는 말을 듣고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랬니? 난 기억이 안 난다. 네가 잘못 듣고 오해한 거 아니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네 기억이 잘못된 것 같은데. 첫째 딸은 그동안 받은 마음의 상처가 부정당한 것 같아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거죠. 결국 모든 게 지겨워진 첫째 딸이 회사도 때려치고 전부터 가고 싶어 했던 일본 유학을 향하게 된 거래요. 일본에서 공부를 하다가 남편을 만나게 됐고 남편이 그 당시엔 저한테 했던 것처럼 참 잘했나 봐요. 남편이 변하기 전에는 정말 제 말을 잘 들어주고 다정하고 착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을 신뢰하게 될 무렵에 대표 따님이 둘째 아들이 한 짓을 알게 된 거예요. 대표 따님이 둘째 아들하고는 사이가 안 좋았지만 회사를 다녔을 때 친했던 직원들이랑 여전히 연락하며 지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랑 대표 둘째 아들한테는 한국에 가겠다는 말을 안 하고 한국에 조용히 입국해서 회사 직원들이나 친구들과 만나서 근황을 물었대요. 그런데 회사 직원 하나가 임원들이 여전히 첫째 딸이랑 둘째 아들 사이를 이간질해서 회사를 망치고 있다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회사는 그 당시 몇 년간 과도하게 사업을 확장하고 불안정한 시장 상황으로 부채를 상당하게 축적하는 중이었대요. 이걸 대표님이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대표님이 건강이 좋아졌지만 예전에 몇 년간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아져서 평소처럼 회사 내 문제들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진 못했대요. 회사 일에 대해 보고는 꾸준히 받는다고는 하지만 병실에 있는 노인을 속이는 건 아무 일도 아니었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대표님 대신 대표님의 아드님이 임시 대표직을 달았다는 거예요. 어차피 나중에 대표님 일을 물려받게 될 테니 경험 삼아 임시 대표직을 맡게 된 건데 대표님의 아드님이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거죠. 대표님의 아드님이 정말 멍청한 게 이런 식으로 말하는 몇몇 고위 경영진들의 입김에 넘어간 거예요. 대표님이 아드님이 일하는 거 보고 마음에 안 들어 하십니다. 곧 있으면 첫째 따님한테 임시 대표직이 넘어갈 예정이라고 하시던데요. 이런 이야기로 이간질을 했대요. 몇몇 고위 경영진들이 임시 대표직을 빼앗기기 전에 얼른 입지를 넓혀야 한다고 사업을 과도하게 확장한 거예요. 회사 직원들을 통해 뭔가 심상치 않게 일이 돌아간다는 사실을 느낀 첫째 딸이 한국에 있는 업계 인맥들에게 조사를 부탁했대요. 알고 보니 몇몇 고위 경영진들이 다른 회사와 커넥션이 있어서 뒷돈을 받아먹고 한 짓이었다는 거예요. 공개장부에는 명확하게 적혀 있지 않았지만 몇몇 고위 경영진만 알고 있는 비밀 부채 계정에 기록되어 있었대요. 이렇게 몰래 빚을 내서 커넥션이 있는 타 회사 좋은 짓거리 다 해준 거죠. 그러다 대표 따님이 이 사실을 알아차리고 남편에게 이런 식으로 고민을 털어놨다고 하는데요. 회사에 숨겨진 부채를 알게 됐어. 아버지한테 이 사실을 말해야 되는데 아버지랑 내가 사이가 좋지 않아서 과연 내가 하는 말을 믿어줄까 싶네. 내가 아버지의 뒤통수를 칠 거라는 말을 듣고 호통칠 정도로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잖아. 게다가 내가 멋대로 회사를 두고 유학을 가는 바람에 더 눈밖에 나서 말할까 말까 고민이 돼. 아버지가 내가 하는 말을 믿어줄지 싶다. 대표 따님이 이렇게 말하면서 그래도 아버지니까 용기를 내보려고 했대요. 그러니까 남편이 대표 따님을 토닥여주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봤다는 거예요. 정 힘들면 내가 해결해 볼게. 내가 대표님한테 알려서 신뢰를 얻으면 결혼 허락도 받기 더 쉬워질 거 아니야. 내가 일본 주재원으로 일하면서 실력도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으니까 내가 말해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따님은 남편을 정말 믿고 있고 의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남편이 일본 주재원으로 일하면서 실력을 인정받고 있었던 것도 정확히 말하자면 똑부러졌던 대표 첫째 딸의 도움이 있었대요.
뒤에서 남편에게 이런저런 조언을 해줬고 덕분에 큰 계약도 따냈다는 거예요. 마침 따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쯤이 남편이 다시 한국으로 곧 돌아갈 쯤이었대요. 그래서 따님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남편의 계획에 찬성을 했던 거예요. 당신 말이 맞아. 당신이 회사에서 인정도 받고 있고 그 사실을 아버지가 알고 계시잖아. 게다가 이제 곧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니까 간 김에 말하면 좋긴 하겠다. 그렇게 남편이 한국으로 돌아와서 회사의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대표에게 알렸대요. 대표가 치료받고 있는 병원은 일개 회사 직원들은 몰랐지만 남편에게는 대표 따님이 있었으니 알아내는 건 일도 아니었던 거예요. 일본 지사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았는 데다가 임원들과 둘째 아들의 수작질을 폭로한 덕분에 신뢰를 얻고 사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대요. 회사가 위기를 극복하자 대표 따님은 조만간 자기도 한국에 입국할 예정이었다는 거예요. 대표 따님도 대표를 찾아뵙고 남편과도 인사하는 자리를 가지려고 했대요. 대표 따님이 남편이랑 같이 대표에게 가서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할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았더라도 아버지인데 결혼할 사람은 소개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대표 따님이 혼전 임신을 하게 된 뒤로 남편에게 버려졌대요. 대표 따님은 사이가 좋지 않았던 대표한텐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못한 채 스스로 생을 마감해버린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모든 걸 폭로해버리자 관중이 술렁이기 시작했죠. 대표는 옆에서 제가 하는 말을 멍하니 듣고만 있었어요. 그 와중에 남편이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이러고 있더라고요. 이건 모함이야. 내가 그랬다는 증거가 어디 있는데. 대표님, 제가 몇십 년을 이 회사에 헌신했는데 저런 말을 믿으시면 안 돼요. 남편이 이런 식으로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남편을 가소롭다는 듯이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죠. 난 당신이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증거를 가져왔거든. 대표님이랑 회사 사람들도 믿을 수 있게 내가 직접 보여줄게.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전화를 걸자 어떤 사람이 취임식장으로 들어왔어요. 그 사람이 바로 대표 딸과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어요. 지금은 많은 시간이 흘렀으니 제 남편의 사생아이자 대표의 손주가 성인이 된 채로 나타난 거예요. 제가 도대체 남편의 사생아이자 대표의 손주를 어떻게 알게 됐냐고요? 저는 이 사실을 시모 병문안을 갔다가 시모의 입을 통해 듣게 됐어요. 제가 평소처럼 어머님을 뵈러 요양병원을 찾아갔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갑자기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시면서 뜸을 들이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요양병원에 가둔 아들이 괘씸해서 말해야겠더라. 나 아들한테 복수하려고 며느리 너한테 전부 다 폭로해버릴 거야. 사실 우리 아들이 너랑 결혼하기 전에 만났던 여자가 있었거든. 이렇게 제가 알지 못했던 과거를 술술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어머님이 그러시는데 남편이 그때까지만 해도 시모에게 잘하는 편이었대요. 국제 전화는 비싸니까 편지를 써서 자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여느 때처럼 남편 놈한테 편지가 왔길래 반가운 마음에 얼른 뜯어봤는데 편지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대요. 엄마, 내가 대표님 따님을 꼬셨어. 정식으로 진지하게 만나고 있으니까 한국에 데리고 가면 여자친구랑 같이 인사드리러 갈게. 이런 식으로 신나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남편이 집에 돌아왔는데 대표 딸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더래요. 언제 말할까 기다리고 있는데도 말을 안 하길래 시모가 궁금해져서 이런 식으로 남편을 떠봤대요. 너 전에 대표님 따님 데려오겠다고 하지 않았니? 정식으로 진지하게 만나고 있다고 했잖아. 편지까지 썼길래 확실해진 줄 알았는데 아니었니? 그러니까 남편이 기다렸다는 듯이 손사래를 치더래요. 진절머리가 난 표정으로 이런 식으로 대꾸했다는 거 있죠? 계약호는 이미 끝났어. 대표 딸이랑 만나면 내 출세길 열릴 줄 알았거든. 그런데 막상 대표한테 신이 먹고 친해져서 몇 번 대화해보니까 오히려 첫째 딸이랑 엮이면 콩고물이 없어질 것 같더라고. 아무리 싸웠다지만 딸이니까 뭐라도 지원해주겠지 싶었는데 아니더라.
대표가 전 여친 이야기만 나오면 불같이 화를 내고 맘대로 회사도 그만두고 지멋대로 유학 떠난 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나중에 애원해도 재산 10원도 안 줄 거라고 했어. 그래서 일부러 따님하고 사귀고 있다는 말 안 하고 헤어졌지 뭐. 시모가 남편이 하는 말을 듣고 아들놈이 원래 이런 놈이었나 실망했지만 잘 헤어지고 온 거라고 하니까 별 문제 없을 줄 알았대요. 하지만 남편이 일부러 말하지 않은 게 있었어요. 시모가 그러는데 시간이 흘러 시댁 우편함에 무언가 꽂혀 있어서 확인해 보니 편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뜯어서 읽어보니까 누군가의 유서가 들어있었대요. 첫 줄부터 남편의 이름이 적혀 있어서 시모가 깜짝 놀란 상태로 끝까지 꼼꼼하게 읽어보셨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시모가 대표 따님의 유서를 보고 모든 걸 알게 된 거죠. 대표 따님의 유서에 이런 말들이 적혀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 유준식 씨 여자친구예요. 한번 뵙지도 못하고 이렇게 제 유서 겸 편지를 보내게 됐네요. 제가 이런 꺼림칙한 편지를 보내게 된 이유는 준식 씨 때문이에요. 임신 소식을 준식 씨에게 전했는데 준식 씨가 이미 저를 팽하기로 마음먹었었나 봐요. 아이를 포기하자고 설득하더라고요. 제가 끝까지 싫다고 하니까 준식 씨가 제 연락처를 차단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동안 저 혼자서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있었어요. 이렇게 대표 따님이 버려지는 바람에 남편이 자신과 아이를 버린 상처가 깊었던 모양이에요. 대표 따님의 친구들이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대표 따님이 점점 깊은 우울감에 빠져들었대요. 그러던 어느 날 대표 따님이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로 결심하게 됐다는 거예요. 대표 따님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벼랑 끝에 내몰린 기분이라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에게 계속해서 전화하고 문자를 해봤나 봐요. 그때 대표 따님이 남편한테 차단당한 걸 알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우연히 어머님 생각이 나서 시댁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적어둔 주소를 찾아낸 다음에 유서를 보냈다고 하죠. 대표 따님이 시댁 주소를 알게 된 이유는 남편 때문이었어요. 예전에 남편이 한 식당 가도 음식이 맛이 없다면서 시모가 해준 밥이 먹고 싶다는 전화를 했었대요. 시모가 그 전화를 받고 직접 반찬을 만들어서 해외 배송 업체를 거친 다음에 택배를 보내준 거예요. 그때 택배 박스에 시모랑 남편이 사는 주소가 적혀 있었대요. 대표 따님도 남편이랑 사귀는 사이니까 시모랑 남편이 같이 사는 걸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연락이 끊긴 남편에게 죄책감이라도 느끼고 시모가 남편의 본 모습을 알고 있으라고 대표 따님이 자기 유서를 시모랑 남편이 사는 주소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모가 남편이 대표 따님에게 저지른 짓을 전부 다 알게 된 거예요. 유서에 남편이 대표 따님을 버리고 간 이후의 내용이 적혀 있어 시모가 자세히 알게 되었대요. 이렇게 저는 남편 취임식이 있기 전부터 남편이 한 짓들을 알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그 당시에 저한테 진실을 전부 다 이야기하면서 이런 식으로 사과까지 하셨는데요. 아들이 이런 과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며느리 너한테 숨겨서 정말 미안하다. 결혼하기 전에 다 공개하고 결혼을 못하게 막았어야 했는데 아들이 이렇게 나를 요양병원에 버리겠다고 할 정도로 파렴치한 놈인 줄 몰랐어. 저 또한 이 이야기를 시모한테 진작에 듣고 제 가정을 지키기 위해 나쁜 일인 줄 알면서도 묵인했었죠. 어떻게 그걸 묵인할 수 있냐고 하시면서 이해가 안 간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게는 자식들이 있었잖아요. 차라리 홀몸이었다면 그 과거를 알았을 때 남편을 버렸겠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그 후에 점점 더 이혼을 요구하는데 제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게다가 남편이 저한테만 이혼 소리를 한 게 아니라 시모한테 전화할 때마다 저랑 이혼할 거라고 했었대요. 저한테 이혼하자고 말하기 이전부터 말이죠. 시모가 이런 남편이 괘씸해 보여서 이대로 이혼시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대요. 제가 이혼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게끔 증거를 모으려고 시모가 남편이 버린 사생아의 집까지 찾아간 거예요. 시모가 대표 따님의 유서 내용을 보고 대표 따님이 자기가 낳은 아이를 한국으로 데려와서 키우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 유서에는 아이의 이름이나 나이 같은 기초적인 인적 사항이 적혀 있었대요. 그리고 아이를 보육원에 맡길 거라는 것도 언급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시모가 이런 사실들을 전부 다 설명해 주면서 이런 이야기까지 해주더라고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대표님의 따님분이 이렇게라도 적어놓으면 우리 아들이 나중에라도 자기 아이를 찾지 않을까 싶어서 일부러 유서에 남겨놓은 것 같아. 하지만 우리 아들이 그럴 놈이냐? 내가 참교육을 해주려고 손주가 있었다는 보육원까지 가서 양부모님까지 찾아낸 다음에 어디서 살고 있는지 알아냈다. 그렇게 시모가 사생아가 사는 집을 알아내서 직접 찾아갔다는 거예요. 시모가 초인종을 누르니까 사생아가 곧바로 나와서 누구냐고 물어봤대요. 그때 시모가 잔뜩 긴장한 얼굴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갑자기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하면 네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다만 사실 내가 네 할머니다. 우리 아들이 일본 주재원으로 가서 일하다가 대표님 따님을 만났거든. 우리 아들이 어떻게든 출세해 보려고 대표님 따님이랑 결혼하려다가 대표님 따님이랑 대표님이 거의 연 끊은 사이라는 걸 알고 헤어졌다고 하더라. 그런데 우리 아들 놈이 대표님 따님을 임신시켜놓고 도망가 버렸어. 할머니가 너무 미안한 마음에 네가 어느 회사 대표의 손자인 것 같아서 말해주려고 온 거야. 너도 내가 하는 말이 진짜인가 싶지? 나도 너네 엄마 유서의 본 말들이라 믿겨지지 않으니까 DNA 검사를 해보자. 그리고 나서 손주 버린 아들 녀석 이혼시켜서 혼쭐을 내주게. 이런 식으로 시모가 출생의 비밀을 알려주자 당황하던 사생아가 머리카락이랑 손톱을 줬대요. 시모가 그걸 받아오자마자 우리 집에 몰래 들어왔다는 거예요. 시모가 제가 없는 사이에 반찬을 가져다 준다고 하길래 제가 집 비밀번호를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남편 몰래 집으로 들어와 남편 칫솔을 챙기고 DNA 검사를 했대요. DNA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예상대로 남편과 사생아의 DNA가 일치한 거예요. 이렇게 남편이 과거에 애를 낳아놓고 도망간 사실이 입증이 됐대요. 그 후에 시모가 저한테 이렇게 찾아와서 남편이 한 짓과 그 증거까지 건네준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님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저한테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어요. 아무리 아들이라도 파렴치한 놈을 위해 며느리 너를 속였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래서 남편한테 이혼 소송을 걸어서 승소하라고 사생아가 사는 집까지 찾아가서 증거를 구해다 준 거야. 하지만 저는 이혼 소송에만 승소할 생각이 없었어요. 남편에게 복수해줄 생각으로 남편의 사장 취임식 날 이렇게 하자고 제안한 거예요. 어머님, 그럼 DNA 검사 결과도 확인했겠다. 남편이 이대로 사장이 되게끔 놔둘 수는 없잖아요? 남편한테 복수 좀 해보게요. 어머님은 남편 취임식 날짜랑 장소까지 확실히 알고 계시죠? 그때 찾아가서 대표님이랑 회사 사람들 앞에서 남편이 한 짓을 전부 다 폭로하고 남편이 버리고 간 사생아까지 공개하게요. 어머님은 저하고 협력하실 거죠? 전 그렇게 시모와 협력 약속을 받아낸 후에 사생아하고도 연락을 해서 손을 잡게 된 거예요. 그리고 취임식 날 모든 걸 폭로하게 됐는데요. 제가 취임식 자리에서 모든 걸 폭로한 다음에 남편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대표가 자신의 손주를 믿을 수 없다는 듯 꼼꼼히 살펴보고 눈물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대표가 고개를 획 돌려 남편을 노려보면서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더라고요. 자네는 바로 퇴사 처리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게나. 사장 취임은 없던 것으로 알 거고 전후 관계를 살핀 후 어떤 식으로 부정 청탁이나 승진이 있었는지 살펴본 뒤에 죄를 받게 할 거야. 전부 다 조사하고 나서 대대적인 발표를 할 거니까 지금 당장 회사 사무실로 가서 자네 물건들 정리하게나. 대표가 이렇게 호통을 치니까 남편이 대표 바지가랑이를 붙잡더라고요. 대표가 다리를 툭툭 치면서 떨어지라고 하는데도 남편이 이러는 거예요. 오해요, 대표님. 제가 전부 다 설명드릴게요. 제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고요. 상황이 어쩌다 보니 그렇게 흘러가게 된 거예요. 저도 억울하다고요. 일이 빌었지만 택도 없었어요. 대표가 남편한테 정이 더 떨어졌는지 잔뜩 흥분한 얼굴로 이리 역정을 냈거든요. 출세할 때 도움이 안 되면 아내고 뭐고 자식이고 뭐고 다 버리는 놈한테 무슨 설명을 듣겠어.
자네가 버린 손주는 내가 데려갈 테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말게. 대표가 이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남편한테 손가락질을 하더라고요. 저런 호로 자식이 없다고, 저런 건 사회적으로 매장시켜야 한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었어요. 남편이 그 순간 사색이 되더니 공황이라도 온 사람처럼 두리번거리다가 황급히 도망을 갔는데요. 제가 남편에게 복수하려고 남편이 진짜로 부정청탁을 했는지 자세히 알아봤거든요. 역시나 제 예상대로 남편이 평사원에서 사장까지 될 수 있었던 것은 부정청탁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대표가 몸이 안 좋아진 사이 대표 아드님이 회사를 먹으려고 집단에 작당을 하려다가 멍청하게 몇몇 고위 경영진들한테 이용당했다고 했잖아요. 알고 보니 남편이 대표한테 이 경영진들이 한 짓을 폭로하기 전에 또 장꾀를 부렸었더라고요. 남편이 몇몇 고위 경영진들한테 니들이 타 회사랑 커넥션이 있어서 뒷돈을 받아 처먹은 사실까지 전부 다 알게 됐으니까 대표기에 들어가기 싫으면 돈을 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몇몇 고위 경영진들이 돈을 줬지만 남편이 바로 배신하고 대표에게 말해 신임을 얻었대요. 결국 아드님과 몇몇 고위 경영진들이 잘리고 대표 딸이 알려줬던 정보로 이례적인 승진을 노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신임을 얻으면서 신뢰를 쌓아온 끝에 비록 월급 사장이긴 해도 그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거죠. 거기에다가 부정청탁으로 여기저기 연주를 만든 덕분에 남편이 승승장구하게 됐어요. 시모의 집을 마음대로 처분한 것도 부정청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심지어 남편이 시모를 요양병원에 집어넣고 시댁을 처분한 돈으로 뭘 했는지 아세요? 남편 회사가 큰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었는데 그 프로젝트가 정부의 지원으로 돌아가고 있었대요. 그래서 남편이 시댁을 매각한 돈으로 정부 관계자에게 부정청탁을 시도한 거예요. 뒷돈으로 프로젝트까지 잘 되니까 대표가 남편을 더 예뻐하게 돼서 사장직을 달아준 거래요. 제가 시모를 통해 알아낸 사실을 모두 다 밝히고 취임식 자리를 나와버렸어요. 제가 취임식 자리를 빠져나가는 동안 사람들이 경악을 하면서 술렁이더라고요. 그 후에 남편이 어떻게 됐냐고요? 저도 궁금했는데 시어머니께서 제게 이런 전화를 해주셨어요. 아들이 회사에서 잘리고 나서 배임 소송을 당했다고 하더라. 이제 그런 놈을 아들이라고도 부르고 싶지도 않고 그놈 이야기는 다시는 하고 싶지 않지만 네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전화한 거다. 저는 그날 어머님께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죠. 이렇게 남편이 한 짓 때문에 요양원에 갇힌 시모도 남편에게서 등을 돌린 상태였는데요. 남편이 그 뒤로 연락도 잘 안 되고 집에도 안 들어오니까 자식들이 아빠를 그렇게 찾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전부 다 말했거든요. 제 자식들이 남편의 실체를 전부 다 듣고 나서 엄청나게 실망한 눈치였어요. 남편과 연을 끊겠다고 하길래 제 속이 다 시원해졌죠. 남편의 사생아이자 대표의 손주도 어떻게 됐는지 말씀드릴게요. 그 와중에 대표의 손주가 우리 집까지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전달드릴 말이 있어서 할머니께 어디 사시는지 물어보고 왔습니다. 저랑 할아버지가 친자 검사를 해봤는데 유전자 일치도가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저희 엄마에게 못 준 사랑까지 저한테 주며 헌신하겠다 하셨어요. 할아버지께서도 엄마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한에 사무쳤었대요. 엄마가 스스로 목숨을 마감하기 전에 저를 보육원에 맡겼으니 당연히 제 존재는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대표 손자가 할머니, 그러니까 저한테는 시모가 집까지 찾아와 대화도 하면서 연락처도 주고받았다고 들었거든요. 어머님을 통해서 제가 사는 곳을 알아냈다면서 대표 손자가 이런 이야기를 쭉 해주는 거예요. 저를 찾아줘서 고맙습니다. 저를 버린 아버지께 복수할 수도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나중에 큰일이 있을 때 연락해주세요. 제가 꼭 도와드릴게요. 대표 손주가 하는 말을 듣고 말이라도 고맙다고 대꾸하면서 보냈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대표님인 거예요. 처음에는 목소리가 낯설어서 누군가 했는데 자기가 대표라고 이야기해주면서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비리를 알게 해주고 혈육을 찾게 해줘서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사례를 드리고 싶은데 계좌번호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전 이렇게 대표한테 사례도 받고 대표의 손자에게 감사도 받고 있는데 남편은 저랑 정반대의 길을 걷게 됐어요.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리자 남편이 제 집으로 찾아와서 이렇게 다시 비는 거예요.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처음엔 당신이랑 애들 잘 키워보려고 출세하려다가 일이 이렇게 된 거야.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회사 내에서 입지가 커지고 벌어들이는 돈도 커지니까 순간 정신이 이상해졌던 것 같아. 돈에 눈이 멀어서 순간 미친 거라니까. 이제 제정신 차렸으니까 우리 애들 생각해서라도 제발 용서해줘. 인간이라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잖아. 얼척없게도 남편이 억울하다는 듯이 엉엉 우는 거예요. 누가 보면 남편이 피해자인 줄 알겠어요. 남편한테 뒤통수 쳐맞은 사람은 전데 왜 저러는 걸까요? 그래서 남편이 저한테 했던 대로 이런 식으로 비아냥대고 농락해줬어요. 왜 질질 짜는 건데 양심도 없네. 뭘 질질 짜고 자빠졌냐고. 울고 싶은 사람은 나야. 당신이 사장 되고 돈 좀 벌었다고 이혼당한 사람이야? 평사원일 때는 착한 척 다정한 척 연기하더니 사장님 소리 들을 것 같으니까 팽당한 사람이 당신이냐고. 내가 전부 다 당한 건데 왜 당신이 당한 것처럼 징그럽게 울고 있는 거야? 내가 그럼 불쌍하다고 봐줄 줄 알았어? 난 당신이 나 비웃고 이혼하자고 농락할 때부터 알아봤어. 난 당신 봐줄 생각 없으니까 그동안 당한 짓거리 전부 다 참교육 받고 청산 받아. 이렇게 남편을 울린 다음에 이혼소송 걸어버렸죠. 그 뒤로 제가 이혼소송에서 승소하게 돼서 재산 분할 톡톡히 받아낸 것도 모자라 위자료까지 받아내고 남편과 깔끔하게 이혼하게 됐어요. 전 남편이랑 이혼소송하게 되면서 전 남편 연락처를 차단하고 있었거든요. 전시모 연락처는 차단 안 하고 있었는데 전시모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를 받아보니까 전시모가 이러는 거예요. 아들놈이 배임 소송에서 패소해서 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 아들놈이 회사에서 잘린 뒤로 취직도 안 되고 낼 돈은 뒤질나게 많아져서 아주 죽을라고 해. 나보고 돈을 빌려달라고 사정하는 거 있지? 내가 매몰차게 거절해버렸다. 이런 건 나만 알고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 너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전화한 거야. 전시모의 말을 들은 순간 바로 쾌감이 올라왔죠. 이게 바로 인과응보 아니겠어요? 하지만 전 남편 놈이랑 다르게 애들이랑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요. 여기까지 제 사연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이 지금 잘 나가거나 돈이 많다면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저희 전 남편 놈처럼 가식적으로 굴다가 배신 때릴 수도 있으니까요. 저도 앞으로 잘 되게 도와줬는데 은혜도 모르고 까부는 놈들 이런 식으로 참교육해 주려고요.